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경영의 데일리 신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방송입니다. 내일 하루 쉬고요. 금요일 날 만약에 휴가를 내시면 이제 한 6일 정도의 휴가가 됩니다. 저는 데일리 힌트 때문에라도 금요일 날 휴가를 내지 않고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휴가를 쓰시고 어디 좀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멀리 가지 않더라도 6일 연휴로 또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에 데일리 힌트 같이 보시면서 또 시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또 컨텐츠를 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아직까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일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약간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좀 불안감, 경계감 이런 것들이 역시 나와 있고, 또 물가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형성되면서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도 약세였고 코스닥이 좀 더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은 하루 종일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회사 탐방을 또 갔다 오느라 오전 하나 제대로 시장을 못 봤지만 별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다 보이고요. 또 지방 가서 좋은 회사 탐방을 갔다 와가지고 회사 관련된 내용들을 또 확인하고 오는 길이었고 상당히 즐거웠고 의미 있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확인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안 쉬고요. 집에서는 하루 쉬고 어디 놀러 가자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워낙 성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놀러 가봤자 그쪽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 안 가고 시간차 공격으로 5월 10일 정도에 좀 어디 갔다가 오려고 한 1박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차 공격으로 갔다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별로 재미없어서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천천히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4.38포인트 하락 출발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관세 우려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 영향에 일단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졸트 등 예상치 하회하면서 시장금리도 하락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 종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연설에 나서기도 했지만 100일 동안 크게 한 게 없죠. 트럼프 대통령 100일 동안 한 게 있습니까? 관세나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전체를 뒤흔들 만한 특별한 말도 할 게 없었죠. 그래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도 않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면 미국의 졸트 잡 오프닝입니다. 이 보시면 3월에 졸트 구인 건수가 719만 건으로 예상치 749만 건 크게 하회했습니다. 2월 이후에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데이터, 그 다음에 하드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심리 지수를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괴리가 큽니다. 심리 지수는 상당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심리 지수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이것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실업률 지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꼭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업률 데이터 이런 것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만이 경기가 정말 꺾이느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CB 소비자 신뢰지수는 86까지 나오면서 3월 대비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퍼센트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경기지표 악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4.1% 초반까지 빠졌죠. 자, 금리가 빠지면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방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금리가 빠지는 게 뭐가 좋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빠지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썩 좋은 성격의 금리가 하락되는 모습은 아니다 정도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완화 기대가 있는데요. 25% 자동차 관세 일부 면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완성차 관련해가지고 수입 완성차 관세 등을 포함한 3월 26일 대비 4월 29일
발표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25% 관련된 4월 초 발효 관련해서 수입 완성차 관세가 25%고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캐나다, 멕시코 펜타닐 관세 면제가 되고 있고 이미 납부한 중복 관세는 소급 환급 예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부품 관련해서는 25% 5월 3일 발효 예정인데 미국 내에 생산된 완성차 가치 MSRP 생산자 권장 가격 기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품 관세 환급 제도가 얘기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환급도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완성차 가치의 환급이 일부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도 여러 가지 구체적 재원 출처는 미정이지만 제휴사가 별도 신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오히려 확정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호재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관세 면제가 아니라 관세 부분이 오히려 명확하게 좀 불확실성 있게 왔다 갔다 이 중복 관세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어설프게 설명이 됐던 것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관세 부과가 된 것으로 오히려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호재가 아니라 그냥 관세가 명확해졌다. 관세가 이제 정상적으로 발동이 된 거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주가 막 급등하거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반응하지는 않았던 거죠. 자, 코스피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형주 영향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실적, 그 다음에 휴장,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외국인은 전일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재차 현물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기준 현물은 1,000억 원, 그리고 선물은 500계약 이상 매도를 했는데 오들면서 외국인이 선물은 사는 것으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산, 증권, 금융지주, 엔터 등 업종이 오전에 상승세 보이기도 했고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좀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29일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4월달 한 달로 보면 코스피는 3.34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8% 상승했습니다. 개인은 약 4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9조 3천억 정도 순매도, 기관은 3조 3천억 정도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4월 2일 관세 여파 이후에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부분까지 도달하면서 빠지기도 했지만 낙폭이 거의 만회가 되는 분위기였고 코스닥 상승폭이 확대됐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산업재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 블락딜 여파로 조선 2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같이 묶여있던 방산도 오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매수가 일부 재기되기도 했지만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소 아쉬운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한령 관련해서는 이펙스가 전원 한국 국적인데요. 5월에 중국 단독 공연이 결정됐다는 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음원 음반 엔터 쪽이 좋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9월에 5만 명 규모의 K-팝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나 SM 등 강세 보였고요. 그 외에도 미디어 업종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증권업종은 금일 키움증권 실적 발표됐고요. 예상치 상회한 호실적 발표됐고 관세 영향이 적고 거래대금 회복된 영향으로 증권주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증권업종 이야기가 또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의 제약바이오 등 대형주 약세였습니다. 테마주 차익실현 출회도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이번에 개최가 4월 말쯤에 됐는데 호재가 별로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약세가 지속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알테오젠 등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목표가 하향과 2차 전지주 셀온 확대 영향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심 위축에 전거래일 스페인 대정전에 따른 속등을 했던 전선주라든지 정책 수혜 기대감을 필요해서 AI 관련주들도 투심이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는 모습을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국내 증시 근로자의 날 휴장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지속됐고요. 원화가 강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4거래일째 한 2,540에서 2,570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약보합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미국의 3월 PCE와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입니다. 참고로 꼭 하시고요. 중국 제조업 PMI도 통계국 쪽의 자료는 예상을 하회했고요. 차이신 자료는 예상을 상회하면서 엇갈리게 조사되면서 혼조를 나타냈습니다. 크게 영향을 못 미쳤고요.
한편 전일 미국 상무장관이 첫 국가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로는 기대감이 확산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협상 대상 국가가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 대상 국가가 한국, 일본 또는 인도라는 설이 있는데 백악관 사실 전까지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는 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국내 파견됐던 미국에 갔다 왔던 분들은 대선 전에는 좀 힘들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대선 전에 뭔가 하려 한다라는 다소 엇갈리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을 본다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요. 인도란 설이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이번에 협상이 곧 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썼겠죠. 당연히 미국이니까. 그래서 곧 협상이 될 국가에 대해서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좀 더 높습니다. 인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도가 보통 이렇게 무역 협상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장어 대가리에, 장어 머리에 참기름 바른 이런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나라라고 알려졌다고 알려집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무역협상이 만약에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 지킬 나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만약에 인도가 무역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는 잘 안 지킬 나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미국 측에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렇게 뭔가 협정 체결을 한다라고 정확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아닐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한국과 관련된 일본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베센트 장관이나 등등이 한국의 협상단이 대선 이전에 뭔가 하려고 왔다. 군과 의지가 굉장히 높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무자 말하고 미국 측 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실무자의 말이 맞는 건지 미국 측의 말이 맞는 건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역시 증시가 소폭 상승했지만 기대감 유입 간의 거리가 좀 그런 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한시적 관세 면제 소식에도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역시 보였습니다.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플러스권으로 소폭 오르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긴장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사업 예측이 어렵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도 했습니다. 자, 하나오일스페이스는 에코프로뱀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업종 전반의 세론 분위기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한 투자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향후 메모리 수요 불확실성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국가별 등급제 폐지 검토 소식이 또 알려졌고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소식 등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역시 약세였습니다. 2차 전지는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뱀 1분기 흑자 전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악화 전망 때문에 2차 전지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요. 실적은 2분기까지 안 좋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LG 엔솔, 삼성 SDI 등은 셀 업종들은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방산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과 영업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미스가 났죠.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 업종 동반 약세였고 반면 현대 로템은 그래도 2%대 상승세로 나타내면서 좀 차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증권업종이 약세했는데요. 전일 NH투자증권에 이어서 금일 키움증권도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업종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대체 거래소에 또 어떤 거래가 많이 늘고 거래 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주가 다시 한번 보험주까지 해서 은행, 보험, 증권까지 조금 약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미디어 업종 강세였습니다. 전에 이펙스의 공인 소식에 이어서 지난 3일 보도되었던 드림 콘서트
중국 해체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하이브, SM, 스튜 드래곤, CJ ENM 등 상승했고요. 하이브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이 기대됐습니다. 자, 업종 탑3는 증권과 오락문화 금융이었고요. 업종 바텀3는 전기전자와 화학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정도입니다. 4월 30일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5월 1일 기준 애플과 아마존 이 실적 발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시 캐펙스나 추가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보고서는 5월 2일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4월 핵심 이슈인 관세 우려는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실적 영향력 역시 부각되고 있고요. 4월 관련해서 외국인 자금 복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 우려 완화와 외국인의 자금도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머리에 기름 바른 장어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다 장어 맛있겠다 말씀들 주시네요. 장어 저도 좋아합니다. 맛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그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애틀란타 여는 GDP 나우 최종 예측치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조정 수치는 마이너스 1.5%까지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금 조정 수치까지 본다면 최근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 수준까지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예측치가 금 조정 수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까지 GDP가 빠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고민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또다시 또 막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다시 연준은 일을 잘 못한다. 의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연준 의장보다 식견이 더 깊다. 그러나 연준이나 의장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듣기에 비난하는 겁니까? 비난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난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또 막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을 또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루하루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대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한투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고용시장 여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컨테이너 수익 감소와 고용시장 영향 분석인데요. 운송 물류 산업 영향입니다. 특히 트럭 운송과 항만, 창고업 등인데 전반적으로 미국 트럭 운송업계 종사자는 약 900만 명인데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하고 항만 물류가 감소하고 트럭 운행이 수요가 감소되면서 운송 관련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중소운송회사나 계약직 기사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물류 창고, 하역 노동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서비스 고용지표에서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봅니다. 소매 유통, 리테일 부분의 부분 영향도 컨테이너 수입이 줄어들면 상품 재고가 부족하고 매출 하락하고 근로시간 단축 또는 해고가 됩니다. 미국 소매업 종사자가 약 1,600만 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에서 수요가 위축되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급감이 4월부터 시작되고 물류 지연, 배송 이렇게 진행되면서 5, 6월 달에 트럭 운송 수요가 급락하면서 6월 이후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월 고용 보고서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달 발표되는 6월 고용 보고서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뭔가가 시작된다면 시장이 부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 관세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빠졌던 갭 하락은 어느 정도 다 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경계감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도 그에 연동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경계감이 좀 더 짙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대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빠지면서 매대에 빈 공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유통
업계의 오너들이 트럼프와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했지만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진전이 정말 안 나타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시장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한 12개월 내 리세션 발생 확률은 현재까지는 평균 23%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까지 가기 위한 발생 확률이 23%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시장이 우려를 가지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관세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운송 요금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약간 붉게 나타나는 이 선이 이 상하이에서 롱비치로 가는 그 운인데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운송 요금은 급락하고 있고요. 파란색 실선이 보면 사이공부터 베트남 쪽이죠. 그래서 롱비치로 가는 베트남을 경유하는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LA 롱비치항 물동량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되면 미국 쪽에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데 지금 소비 시즌에 물량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됐다. 그래서 뭐 소비 쪽의 지표가 엄청 꺾였다 이렇게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우려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재고를 갖고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5,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물동량이 급감하고 창고나 그 다음에 매대 쪽에 물량이 없어지고 소비가 꺾이고 뭐 이런 게 되면 물동량이 급감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만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뭐 어떤 노동자들이 결국은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실업률로 반영이 되겠죠. 그게 이제 5, 6월 정도 반영이 되고 7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이제 6월 달 지표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되면 시장이 한번 제대로 한번 얻어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경고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미리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빠르게 어떤 뭐랄까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트럼프의 자세가 더 빠르게 바뀌어서 뭔가 또 관세 관련된 협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있겠죠. 자, 그 부분이 아직은 변수로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말씀을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의 AI 칩 수출 규제 변경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오늘 약간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접근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부 규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규제는 국가를 3단계로 구분해서 칩 수량을 제한하는 것인데 트럼프 측은 이를 양자간 정부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드라인 좀 바꿔주세요. 헤드라인. 로이터 통신, 예, 이겁니다. 트럼프 관련했습니다. 해당 규제는 5월 15일부터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의 글로벌 접근을 제한하는 바이든 시대의 규제를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다는 겁니다. 티어 1, 1단계는 미국과 17개국 그리고 대만 이 관련 1단계는 칩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2단계는 약 120개국에 대해서는 칩 수량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이쪽은 칩 공급을 금지한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바이든 쪽에서 나왔던 AI 칩과 관련된 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3단계,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칩 제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접근법을 트럼프 측이 폐지를 하고 정부 간 수출 라이선스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계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 간 협정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선호하는 접근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논의 중에 변경하는 예외 기준 강화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문제죠. 현재는 엔비디아 H100 칩 기준으로 1,700만 개 미만 주문 시에는 라이선스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측은 이 기준을 1,700개입니다. 1,700만 개가 아니고요. 1,700개
미만 주문 시에는 라이선스 없이 통보만 되는데 트럼프 측은 이 기준을 500개 기준으로 500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상무부 대변인과 백악관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라클의 부사장 켄 클루액이 이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멘이 같은 2단계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만 규제가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와 오라클은 1월 규제 발표 당시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기업들이 있죠. 산업계는 이 규제가 오히려 2단계 국가들이 중국의 규제 없는 저가 대체품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 상원의원 7명도 규제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상무장관 하워드 러튼에게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위기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접근법을 폐지하고 국가 간 따로 협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100 칩 기준으로 1700개 미만 주문 시에는 라이선스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500개 수준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거 중심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뭐 분위기가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메리츠증권 자료인데 코닝 자료입니다. 코닝. 자, 미국 광케이블 기업 코닝이 실적 발표 주가가 전일 대비 상승을 일부 했는데요. 가격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을 했고요.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30% 성장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AI 데이터 센터형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오히려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수요가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게 오히려 이슈다 이런 거고요. 고객들이 더 빨리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상보다 수요가 빨리 증가하면서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고 차별화된 코닝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마진도 개선 중이라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는 거여서 결국은 AI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디지타임즈 아시아의 헤드라인인데요. 자, TSMC가 AI 칩을 계획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코어스 패키징 능력을 2배 확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업계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TSMC의 AI 칩용 첨단 패키지 코어스 생산 능력이 2025년도에도 기존 전망치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주문 축소설, 엔비디아가 주문을 축소한다는 축소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TSMC는 25년까지 코어스 패키징 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된 설비 투자와 생산 계획에 변동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뭔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TSMC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 전혀 변경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확인이 3월 말부터 4월, 5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괜찮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5월 연휴 특수기대감 지속 속에 소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내 K-팝 콘서트를 허가하는 등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한령이란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한한령 해제 이런 이슈보다는 어쨌든 개방을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죠. 한국 정부와 믿으면 오는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호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이 5월 초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여기 돌입을 한다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6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겹친 국내를 비롯해서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가 4월 29일부터 5월 6일 등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연휴 기간인 1일부터 6일까지 국내 주요 호텔인 롯데관광개발에 이게 그랜드 하얏트 제주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제주 신라호텔의 객실 예약률은 90%를 넘게 예약이 되고 있다 하고요. 거의 만실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놀러들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또한 여행 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에서는 올해 황금 연휴 기준 일본 숙소 예약이 최대 10.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차 공격으로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잠깐 가까운 곳을 나갔다 올 건데 그때
호텔도 그때 제가 잡은 게 한 2월 정도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미리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호텔이 거의 이제 만실 수준이라서 잡기도 만만치 않다. 가격도 뭐 그러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이 5월 초 황금 연휴가 상당히 성수기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뭐 SMCNC, 레드캡 투어, 대한항공 등 일부 여행과 항공사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 관련주도 주가들이 올라왔고, 그다음 음원, 음반,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연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께 찾아뵙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지방으로 양가 부모님 뵈러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방한 외래 관광객을 보여주는데요. 3월 방한 관광객을 좀 보시면 됩니다. 161만 명, 3월 방한 관광객이 161만 명, 전년 대비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4,596명으로 전년 동월 149만 1,596명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월에 105.1%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좋은 방한 관광객 수가 나오는 거죠. 3월 가장 많은 방한객을 기록한 나라는 중국인 약 41만 7천 명 정도가 중국인이 1등으로 들어왔고요. 일본이 38만 3천 명, 대만이 14만 명, 미국이 13만 2천 명, 베트남이 5만 3천 명 정도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과 미국, 베트남 시장은 2019년 동월 대비 각각 42.1%, 56.8%, 12.5% 증가했고요. 중국과 일본 시장은 각각 85.5%와 102.2%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권역별 이렇게 외래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든 대부분 다 상당히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역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 뭐 내수든 아니면 해외 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소비 관련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 외에도 추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조 원 이상, 뭐 12조 원까지 추경도 예상되고 있고요. 뭐 민주당 측에서는 15조 원까지 추경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선 결과에 따라 또 추경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 쪽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수가 이런 부분도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일부 이제 분위기가 뜨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증권업종입니다. 거래대금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지속에 키움증권 1분기 영업이익 컨센 상회 영향으로 증권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 국내 증시 부진으로 저조한 거래대금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거래대금도 양호하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체거래소가 3월 출범 이후에 최근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개인 투자자 중심의 증시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브로커리지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증권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한다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키움증권만 놓고 보면 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6,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254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61%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2,35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연합이프맥스 집계 시장 전망치 2,707억 원을 20% 넘게 상회한 수치고요. 키움증권은 언론을 통해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작년 1분기 372억이었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올해 1분기에는 674억을 기록하면서 81.2%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급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해외 주식 관련된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환전도 하기 때문에 환전 관련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증권 업종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실적 시즌 밸류업 기대감 속에 통신주가 일부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KT라든지 그다음에 LGU 플러스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은 3거래일 만에 SK텔레콤도 일단 반등이 일부 나왔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유심 사태로 이틀간 마이너스 8% 하락 후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과기정통부가 4월 30일 민간 합동조사단에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유출된 정보 25종 중에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식별키 모두 4종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용자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는 유출되지 않아서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하면 현재 유출된 정보만 가지고는 심 스와핑 방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누적 1000만 명 정도가 가입됐다 보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는 예약 신청 시점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5월 중순까지 유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셋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심에 물리적 교체를 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장 방문해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교체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보면 이렇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IT에 밝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게 혼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이게 어르신들이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유심 가입, 유심 보호 서비스를 왜 각자가 들으라고 하냐. 사고는 SK텔레콤 니네가 쳐놓고 왜 각자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라고 하더라도 왜 사용자가 각자 그것을 번거롭게 달아야 하냐. 이걸 일괄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측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뭐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과부하가 생겨갖고 뭔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뭐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고는 SK텔레콤에서 나는데 왜 유저가 이거를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뭐 대기 시간이 뭐 27시간 이렇게 뜨고 막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쨌든 SK텔레콤이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고 이 부분을 회사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빨리빨리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SK텔레콤 사용자인데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문제가 된 것은 유저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자세만 취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뭔가 방어 기능을 회사가 나서서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처럼 젊은 분들은 좀 그래도 굳이 억지로 꾸역꾸역 할 수 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결국 스마트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이게 뭐 해제, 뭐 서비스 해제, 서비스 가입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적용한다거나 뭔가를 좀 해주면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아무튼 뭐 지금 하나증권의 뭐 리포트를 통하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뭐 KT라든지 LG U+ 좀 긍정적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5월 달에도 결국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뭐 KT나 SK 뭐 KT나 뭐 LG U+ 등도 실적도 괜찮고 일부 주주 환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 U+도 급격하게 이제 주가들이 좀 올라왔죠. 뭐 차트 보시면 꽤 올라왔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KT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적인 부분인데 뭐 금융주가 움직이듯이 굉장히 밸류가 싼 섹터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주도 PBR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로 조정이 나오니까 일부 이렇게 방어적인 섹터 가운데 상당히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건설주인데요. 전일 언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의 터널을 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분기 2,137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난 4분기에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플랜트 사업 2개 정도 사업장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면서 약 1조 2천억 정도의 빅베스가 손실이 나왔죠. 현대건설의 엄청난 손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이렇게 4분기에 나왔었는데 1분기에는 2,137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면서 흑자전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시장과 주택 저수익 현장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도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어나 54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대형 개발 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를 비롯한 자체 주택 부분에서 고마진을 기록하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사들이 약간 뭐 저수익 현장은 다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으면서 저수익 사업에 대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DLNC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사도 대부분 다 저수익 구조의 사업은 경쟁 안 하고 다 그냥 철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으로 보이고 있고요. 경기 지역도 빠지고 있고 지방의 미분양 건수도 상당히 지금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높은 저수익 현장이 종료가 되면서 고수익 현장으로 가는데 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 건 명확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매출단 이런 것들이 하반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뒤로 어떻게 공격적으로 좀 더 사업을 국내 주택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스탠스가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바뀌지 않고 상당히 더 오히려 줄이고 있다. 좀 애매한 사업장은 다 빠져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기 대선에 따른 기대감도 확대되는 게 건설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100만 가구 기본주택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향후 정비 사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고 특히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 10%만 늘어도 재건축에 대해서 이게 막 떼나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전국 단위로 없는 건데 용인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 10% 늘고 떼나가면 뭐 남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어떻게 해요?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세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건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울만 좋은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고요. 용적률 규제도 상당히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용적률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떼나가는 땅이라든지 떼나가는 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다 떼고 나면은 이게 분담금이 너무 커져요. 분담금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해요. 엄청난 돈을 분담금을 내고 하기엔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제만 가지고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은 어차피 파이낸싱과 속도인데 이 파이낸싱과 속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고 속도는 곧 그 모든 이 사업장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속도, 이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게 맞는데 통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신속통합계획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간 단축을 해주고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은 이자 비용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분담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어쨌든 현대건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컨설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GPM도 예상보다 높은 모습이 보였다고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우건설도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전 사업부의 GPM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보는 것이고요. 연간 증액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건설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들이 조금 움직였고 또 조기 대선에 따른 여러 가지 돈을 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완화된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추경 통과 시에 최소 거래 규모 25조 원 이상 증가 발표 등에 따라서 지역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1조 원이 집행되면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추경 1조 원이 만약에 되면 최소 거래 규모가 25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코나아이 대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나아이, 웹캐시, 갤럭시아 모니터리 등의 지역화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판결 소식 등의 정치인맥 관련주들이 일부 요동을 쳤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 쉬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실 수도 있고요. 여행 가시더라도 데일리 힌트 꽉 봐주시고 저는 여행 가지 않고 금요일 날 나와서 역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쉬시고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